자, 우선 지층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의 형성 원리. 우리가 지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이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죠. 우리 역사학자들이 있으면 만약에 문헌이 있으면요, 그 문헌을 맞춰서 이제 역사를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문헌이 없는 시대에 대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갈 때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학입니다. 땅을 지구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질학이 과학에 있으니까 굉장히 물리학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엄밀할 것 같지만 여기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인문 사회과학 쪽에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했을 때 지사학의 몇 5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동일 과정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도 항상 동일한 변화율이 적용되는 그런 핵심 언어가 되겠죠. 핵심 문장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현재 일어나는 걸 가지고 과거에 그대로 외사파여,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살펴보자. 이런 개념이 동일 과정설입니다. 현대는 이게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근데 격변설은 무엇이냐면 중세에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근대까지 유럽은 그래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대격변에 의해서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한 100년 전부터는 동일 과정설이 이제 지질학 분야에서는 기본 원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격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격변적인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층이죠. 지층은 우선 퇴적돼야 되겠죠. 퇴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되어 있는 가장 큰 지진이 바로 칠레 지진, 60년대에 나타난 칠레 지진이 9.5, 진도 9.5 진도의 칠레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어났던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이렇게 보시면 22시간 만에 일본 앞바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칠레까지 비행기 타고도 22시간 만에 못 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도달하는 시간을 보시면 시속 840km/h예요. 시속 840km, 1시간에 840. 우리가 이제 국제선 비행기가 한 100km 정도, 1000km 정도 나오죠, 그죠? 빨리 갈 때는 10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걔는 직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직선 거리로 보면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닥쳐온다. 거의 국제선 비행기 속도로 오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제 경계 조건에 의하면 이제 바닷물 위쪽에서 발생하는 게 쓰나미라고 하면 바다 아래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산사태 같은 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산사태. 절벽에서 산사태가 쫙 생기면 이 흙탕물이 쫙 쓸려가죠. 이런 혼탕류를 바로 저탕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벽에서 이렇게 쓸려 나갈 때 발달되는 이것이 바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이 생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런 고밀도 퇴적류가 쫙 흐를 때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탕류가 흐르게 되면 이 속에는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막 뒤섞여 있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바로 크기별로 분급이 된다 그러는데 알갱이 크기별로 분급이 돼서 무거운 거에서부터 가는 것까지 이렇게 한 베드를 이루는 지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레이디드 베딩이라고 하면 이제 분급이 돼 있는 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층이 생기고 거의 수평에 가까운 살짝 경사를 갖고 있겠죠. 경사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테니까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수평 퇴적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사이언스지를 보면요. 최근에 이암이 바로 진흙인데 진흙이 이제 급속 퇴적됐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바다 정지한 물 속에서 알갱이가 슬슬 침전이 되면 이게
쌓이고 오랜 시간 동안 한 층, 두 층 쌓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실험을 막상 해보니까 옆으로 빠르게 흐르는 물 속에서 이렇게 살짝 경사졌지만 멀리서 보면 수평으로 보이는 평행층이 생긴다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여기서 이 사이언스의 에디터는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해석하는 모든 이함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된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정지한 물에서 수평층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험은 빨리 흐르는 물 속에서 퇴적이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지질 해석했던 거 다 틀린 거 아니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혹시 그 줄리앙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저탁류가 흐르면서 수평 퇴적층이 생기는 거 동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김종만 교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빠른 층이 생기는 걸 알았어요. 그럼 빠른 층은 퇴적층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사암, 이암, 그다음 여감 같은 돌이에요. 퇴적층은 흙인 것 같은데 이게 돌로 되려면 그건 흙이 돌로 바뀌려면 그래도 장구한 시간이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러한 퇴적 물질이 쌓여 있을 때 이 사람의 이제 실험 논문을 보면 이 교결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암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결 물질이 바로 방해석, 석영, 철과 같은 광물이 들어가면 이게 빨리 바뀐대요. 근데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런 특별한 게 있나 싶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이 교결 물질이 바로 영어로 하면 교결이 바로 시멘트예요. 우리 시멘트 보시면 모래, 자갈 섞어서 석회에다가 물 섞어서 교결 물질 넣으면 금방 단단해지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흙을 쌓아놓고 이게 수만 년 기다리면 돌이 될 거야가 아니고 그런 교결 물질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만들어지듯이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6년에 이런 논문이 나와서 이미 퇴적암도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이암이죠. 진흙이 쌓여 있는데 여기 특별한 박테리아가 있으면 이 박테리아는 이걸 이암 돌로 만들어 버린대요. 진흙을. 그래서 박테리아에 의한 빠른 교결화. 근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게 노아 홍수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홍수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층들은 또 이런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도 이렇게 퇴적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 가면 큰 땅에서 보면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죠. 모래층, 석회층, 진흙층, 석회, 모래, 진흙. 이걸 동일 과정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수만 년 동안 모래만 쌓이다가 수만 년 동안 석회만 쌓이다가 수십만 년 동안 진흙만 쌓이고 수십만 년 동안 석회만 쌓이고 이런 식으로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만 쌓인다 이렇게 보는 것.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나 우리가 저탕류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는 물질 속에서 모래, 석회, 진흙이 다 섞여 있는 혼탕류가 흐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흐르다 보니까 분급이 된 거죠. 알갱이 크기별로 분급이 돼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꺼번에 쌓인 거죠. 이게 바로 저탕류에 의한 격변적 퇴적이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살짝 기울어진 수평층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실험장에서 만든 거는 높이가 요만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죠? 그럼 엄청난 저탕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창조과학자들입니다. 창조과학자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이 과학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쉽게 납득이 안 돼서 그렇지 이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홍수 때는 그럼 저탕류가 이렇게 많이 크게 어떻게 흐를 수 있느냐. 전 지구가 물로 쌓이고 지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되겠죠. 근데 지진은 판운동에 의해서 생기는데 격변적으로 판운동이 생기니까 지진이 엄청나게 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탕류가 엄청난 큰 규모로 흐르면서 분급시켜서 이렇게 수평퇴적층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동일 과정으로 보면 석회만 수만 년 동안 쌓이고 진흙만 수백만 년 동안 쌓이는 이런 이상한 현재 관측되지 않는 그러한 걸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 길어지니까. 자, 마찬가지로 사막 한가운데 이런 네, 사층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층리도 네, 거대한 물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평 퇴직층이 쌓이지만 수평 퇴직층 안에서의 결이 생겨요. 이 경사 방향에 결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그 저탕류에 의하면. 그래서 이 결이 생기는 이 높이와 폭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공학적으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엄청나게 강한 물의 흐름의 규모였다. 더군다나 대륙 내부에. 네, 이거는 노아 홍수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주류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는 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육상에서 보이는 사막에서의 그 어떤 그 모래 언덕이 쌓이고 깎이고 쌓이고 깎였다고 하는데 옆에 비스듬하게 쌓이는 사암은 쌓일 수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네, 머리가 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설명이 네, 도리어 근거가 궁색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탕류를 이해하시면 수평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면서 네, 옆에 수평 퇴적층이 쌓이는 걸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와 사층리 기울어져 있는 기울어진 층리, 층리와 사층리가 쫙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대한 퇴적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의 퇴적층 안에 보면 이런 거석이 있는데 이 돌의 크기가 2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여감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됐습니다. 200톤짜리 돌을 굴려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물의 흐름이라고 하면 제가 보면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 상황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는 이런 돌을 이 저탕류와 함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저런 그랜드 캐년에 가시면 역시 타피스 암층 안에 이런 거대한 암석 바위 200톤짜리를 보시면 노아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겠구나를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부정합이란 걸 배우는데 여기 요 층은 사실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층이 되고요. 이 위에는 쫙 잘려서 수평층이 쌓여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경사층은 원래 있던 층이 기울어져서 습곡 같은 걸 받으면서 이제 경사가 됐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빠른 저탕류가 흐르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쫙 이렇게 침식을 시키면서 밀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가면서 또 퇴적물을 흘리면서 수평 퇴적층을 쌓죠. 그렇게 보면 대격변 상황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현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질학에서는 이걸 물에 잠겨 있다가 깨끗하게 침식되고 다시 바닷속에서 수평 퇴적층이 쌓였다라는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수평 퇴적층이 있어요. 수평 퇴적층이 있는데 이게 진화론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퇴적은 바다에서, 침식은 육지입니다. 자, 침식은 육지상에 있으면 비바람 맞아서 깎이죠. 그걸 침식이라고 하죠. 깎이는 거.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아래층이 깎이는 거는 육지 상황이었고, 육지 환경이었고, 쌓이는 거는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평 퇴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보시면 평평하게 깎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깎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지에서 침식은 불규칙함을 동반하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보면 이 침식은 완만하게 깨끗하게 깎여 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격렬한 저탕류가 엄청난 에너지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층에 있어서 많은 증거들을 보았을 때 훨씬 더 격변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습곡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구상에는 거대한 산맥들을 보면 대부분 습곡 산맥이에요.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건 지층이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떡을 쌓아놓고 양쪽에서 밀어버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휘겠죠. 이 떡이 쌓여 있는데 지층이 떡처럼 쌓여 있는데 떡 시루를 양쪽에서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구부러졌습니다. 이걸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습곡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도 습곡 산맥, 안데스 산맥도 습곡 산맥,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키 산맥도 습곡 산맥,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산맥은 다 습곡 산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암석이 단단하게 굳어 있죠. 그러면 양쪽에서 밀면 딱 깨집니다. 깨지고 그 깨지는 면을 따라서 이제 역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생깁니다. 지금은 단단한 암석은 밀면 단층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단단하게 고결하게 되기 전에는 밀면 습곡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곡을 봤을 때도 완전 고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밀었구나. 이 미는 힘은 바로 판의 운동, 습곡은 판의 운동 정도 되는 거대한 힘으로 밀었을 때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변적 판 운동에 의해서 네, 앞에서 먼저 저탕류에 의해서 퇴적이 이루어지고 판이 이동하면서 횡 압력을 줬을 때 이렇게 습곡 산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지구의 지형을 봤을 때 이게 엄밀하게 따져서 다 이제 잘 맞아집니다. 이야기들이. 죄송, 거꾸로 갔네. 네. 이 얘기는 어려운데 이거 설명을 할까? 네. 자, 지구상에 네. 그 미국과 그 북미 대륙은 보면 북미 대륙을 거쳐서 거대한 퇴적층이 지나간다고 했죠. 네. 그 중에서 땅이 깊숙하게 계곡이 깎여서 노출된 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처럼 이 땅이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 발 밑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추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죠. 우리는 땅을 위에서 걸어만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보면 퇴적층이 깊은 데가 있는데 그런 그랜드 캐년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옆에서 깎아서 잘라줘야지 보이니까 우리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륙 전체가 이렇게 엄청난 퇴적층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퇴적층이 그룹이 져 있어요. 이렇게 몇 개의 그룹. 그 이름들이 좀 발음이 어려운데 뭐 밑에 사욱이라든지 네. 저도 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음이 왜냐면 미국 북미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일반 영어 단어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사욱, 사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설명이 어렵고,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여러 층이 보인다 그랬죠? 이 여러 층이 보이다가 중간에 부정합이라고 하는 불연석 면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경사져서 위에 딱 수평층이 쌓이면 불연석 보이죠? 그걸 경사부정합이라 그러고 수평일 때도 있죠. 수평일 때는 평행부정합이라고 하는데 평행이든 경사든 간에 하여간 부정합 면. 이 부정합 면이 생기면 지질학자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 환경을 노출되었다가 다시 해상 환경으로 와서 퇴적이 됐구나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질 시대가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여감, 사암, 쉐일,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것들이 이런 그룹을 쫙 이루면서 만들어졌다가 잠깐 멈췄다가 만들어졌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층의 그룹을 모아서 바로 메가 시퀀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가 시퀀스. 네. 대층군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지층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층의 그룹. 그러면 이 사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중간에 한번 육지로 노출돼서 퇴적이 한번 멈췄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까 저탕류로 봅니다. 저탕류가 한번 거대한 저탕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분급되면서 여러 층이 쌓인다 그랬죠. 여러 층이 수평한.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의 저탕류가 크게 흐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세트가 흐르고 이렇게 보면 이건 노아 홍수 시간에 다 쌓였지만 저탕류의 몇 번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그룹지어서 생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똑같은 성과 있죠. 똑같은 지층을 보면서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 페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이런 메가 싱커스를 바라보더라도 긴 연대로 이해하고 있고 격변설에서는 이걸 저탕류에 의한 짧은 연대로 볼 수 있는 똑같은 대상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일리가 있다라는 근거를 또 이 속에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사옥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갈수록 위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른 시간인데 이 퇴적층의 두께를 보면 북미 대륙의 중앙에 갈수록 이렇게 이 해변 쪽으로 갈수록 층이 두껍습니다. 층군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대륙의 가운데 갈수록 층군이 얇게 나오는 것도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자, 아까 전에
저탄교가 흐르면 층리와 사층리, 기울어져 있는 층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어느 방향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층을 보면 물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없이 이쪽 저쪽 사방팔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 층이 쌓인 것에 보면 물의 방향이 대륙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노아 홍수 초기에는 물이 사방팔방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물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나중에는 빠져나가면서 물이 흐르면서 다시 또 저탕류가 발생하고 퇴적이 되겠죠. 빠져나가는 물은 대륙의 중앙에서부터 해변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살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지층 속에 남아있는 물의 흐름의 방향이 해양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 시퀀스 속에 있는 물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두께를 봤을 때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대륙이 얇고 중앙이 두껍다는 것은 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지형이 이렇게 당연히 해변 쪽으로 얕고 대륙의 중심이 이제 높을 텐데 그러면 이제 물이 쌓여 있으면요. 대륙의 중심은 물이 통과하는 물길이 좁고 멀리 있는 해변 쪽은 물에 통과하는 양이 많고 물의 풀이 되게 깊겠죠. 노아 홍수로 물이 다 찼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탕류가 흐르면 물이 많은 쪽에서는 속도가 늦고 하다 보니까 퇴적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좁은 구간에서는 유속이 빠르니까 퇴적량이 적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 시퀀스 층이 얇고 대륙의 해양 쪽으로 갈수록 메가 시퀀스의 그 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도 노아 홍수라고 하는 특수 상황 속에서 더 잘 이해되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특성, 대륙의 중앙부에서 층이 얇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층의 그 증거들 두 가지가 다 이 메가 시퀀스라고 하는 퇴적 층구는 바로 노아 홍수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여기 있는 대형 시추공 500개를 미국에 있는 대형 시추공 500개를 다 분석을 했을 경우 이게 진화론적인 육상 환경, 해상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해수면의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개의 모순점들도 찾아냈습니다만은 그 디테일은 상세하게 나누자면 1시간 거리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를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층을 보면요. 이 초대륙 판게아일 때 그 층이 쌓여 있는 게 바로 연속이 돼요. 다른 대륙과. 그러니까 이건 뭐죠? 노아 홍수 초기에는 땅이 한 대로 붙어 있는 초대륙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시나요? 초대륙 상태였다. 그때 밀려오는 물에서 생겼던 초기 퇴적층들은 한 땅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고 노아 홍수 후반에는 땅이 갈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런 특징도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지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지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에 대해서는 경주 지진, 포항 지진과 같은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지진에 대해서 이때 이후로 25년의 계획을 가지고 연구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 양산단층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 참여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동일본 대지진인데요. 우리나라 지진이 5점대라고 하면 여기는 9점대입니다. 이게 또 선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커지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예요. 이거는 엄청난 규모. 근데 이제 제가 지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지진의 쓰나미도 아니고 화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액상화라고 하는 토양 액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 지진에서 토양 액화, 액상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많이 뺐는데 자, 이러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태평양판. 자, 우리 판 구조론 얘기했죠.
판의 경계부입니다. 이 판의 경계부, 이 해양판의 경계부에는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네, 대륙판과 충돌하고 네, 여기서 충돌하기 때문에 지진과 많이 발생하죠. 그 지진 옆에서 또 화산도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태평양판에 있는 이곳을 바로 불의 고리, 환태평양 불의 고리라고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이 되면 네, 대륙판과 만나서 이렇게 마찰이 생기겠죠. 이때 지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진에 대해서 상식을 잠깐 갖자면 우리나라는 5점 얼마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지진 6.0이면 우리나라는 거의 생긴 적이 없는데 이 정도면 바로 원자폭탄 한 개랑 맞먹습니다. 네, 원자폭탄 한 개. 근데 지진은 규모가 두 단계가 커지면 1000배가 커져요. 그러니까 한 단계 커지면 32배 정도 커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이 되고 8이 되는 게 2배, 3배 커지는 게 아니라 1000배가 커지는 거예요. 1000배가. 조금씩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IT 지진이 7.0이었는데 이때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22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재앙은 지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걱정되시죠, 그죠? 스촨성에서 나타난 지진도 7만 명 사망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났었죠. 수마트라 섬에서. 그때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진이라는 건 엄청난 무서운 일이고요. 그중에서 오늘 핵상화 얘기를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 집안 진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토양이 갑자기 물처럼 변합니다. 이걸 바로 액상화라고 해서 얘가 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관찰된 게 뭐냐면 니가타 지진, 64년 니가타 지진 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깨지는 거는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무슨 일이냐면요. 땅이 물처럼 바뀌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단단한 데 있지 않고 바닥이 막 물이 돼버리니까 아파트가 넘어졌어요, 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알아봤더니 이게 바로 액상화라는 네,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예, 지하 내부에 있던 지하수가 진동에 의해서 올라오면서 이 토양을 물처럼 액체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액상화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고 지진에 대해서도 옛날 지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래층 이런 데가 있으면 물이 이동하면서 내부에 있던 물이 이동하면서 이 사암층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사이즈마이트라고 하는 지진암이라고 합니다. 지진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암이 있으면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진암의 변형 크기가 크면 이러한 변형이 크면 큰 지진이 일어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약간 변화가 조금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얼마 규모다 이렇게 해서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큰 변형은 큰 고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대 지진은 엄청나게 많은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 압니다. 그러나 옛날에 역사적으로 지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우물이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 아 이게 지진 얼마쯤 되겠구나 하고 기록이라도 있으면 하는데 내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네, 땅에 있는 것은 또 기록도 없으니까 흔적, 땅이 기록하고 있는 흔적은 바로 이런 지진암과 같은 네, 흔적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지진암을 봤는데 통상 과학자들이 살펴본 걸로는 현대 관찰한 걸로는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큰 지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대 변화가 한 25cm 정도의 지진암이 생기는 걸 이제 관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큰 지진이라고 하면 뭐 7에서 한 9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서 나타나는 게 한 그 정도 25cm 정도의 지진암의 규모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와이오밍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보면 이때 이제 체드위크 아서 체드위크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돌아다니다가 지진암 규모가 2m 정도의 변형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나타나는 25cm보다 최소한 한 10배 정도 큰 거니까 자, 이 지진암의 규모가 10배 정도 크다라는 것은 네, 최소한 네, 수백 배 이상의 지진의 규모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체드 아서
예, 체드위크 박사랑 함께 이번에 이제 여기는 이제 커트와이즈 박사입니다. 이 커트와이즈 박사는 지질학인데 여기는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서 이 일대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m 이상의 훨씬 큰 지지남들, 이건 이제 머리 크기보다 더 크죠. 변형이 나타나는 것들이 5m 정도 되는, 5m 이상이 되는, 5m 이상이 되고 수십 메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9m 그죠? 9m 정도까지가 되는 엄청난 지진함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대략 계산을 해도 인근의 소행성이 충돌을 해도 이런 규모의 지진, 거대 지진함을 만들어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창조과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분들은 바로 이때 노아 홍수 때 격렬한 지진이 연속적으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지금 관찰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 바로 판운동도 격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격변적 판운동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